나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 그의 28 무속인입니다. 국가가 금지한 신내림을 받은 날부터 나는 이미 2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밤마다 몰래 찾아오고 보이부는 낮마다 나를 감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 한 번의 환상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떠나라고.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22살 가을이었고 청진 외곽 변두리 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기 직전 특유의 비린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웃집 강 아주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는데 방 안은 촛불 세 자루가 만들어내는 흔들리는 빛으로 가득했고 천장 귀퉁이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향 연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강 아주머니는 청진에서 손꼽히는 무당이었지만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국가가 미신을 금지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무속행위가 발각되면 노동교양대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뒷골목을 통해 들어왔고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얼굴로 나갔다. 어머니가 나를 그곳에 데려간 건 내가 사흘째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밥상 앞에 앉으면 왼쪽 귀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웅웅 울렸고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했는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울렸다. 마치 누군가 내 두개골 안쪽 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처럼 그 진동이 온몸으로 퍼지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처음엔 과로라고 했고 그 다음엔 찬 바람을 많이 맞아서라고 했고 사흘째가 되어서야 조용히 코트를 꺼냈다. 강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5분쯤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정적이 불편해서 손을 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쥐는 힘이 갑자기 세졌다. 촛불이 일제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그랬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다. 아주머니가 눈을 뜨며 딱 한마디를 했다. 이 아이한테 뭔가 붙었다고.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머니의 얼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창백하게 굳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낮에는 평범한 청진의 공장 여성 노동자였다. 두유 가공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고 퇴근 후엔 인민반 회의에 참석했으며 일요일엔 강연 청취를 빠지지 않았다. 그 삶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과 구분이 없었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몰랐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으면 낮에 스쳐 지나쳤던 사람들의 감정이 물감처럼 번지며 내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공장 감독관이 숨긴 분노, 옆집 아주머니가 삼키고 있는 공포, 그것들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것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천천히 익혀야 했다. 강 아주머니는 그 이후 나에게 3가지를 가르쳤다. 첫째, 절대 먼저 말하지 말 것.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사실을 남에게 발설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겨누는 무기가 된다고 했다. 둘째, 신이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막으려 하지 말 것. 막으면 더 세게 밀고 들어오며 그러다 몸이 상한다고 했다. 셋째, 받아들인 다음에는 반드시 돌려보낼 것.
받아들이기만 하고 돌려보내지 못하면 그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미쳐버린다고 했다. 나는 그 세 가지를 몸으로 배웠고 24이 될 무렵에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찾아왔다. 행방불명된 아들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고 아들이 함흥 어딘가에 막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2달 뒤 아들이 돌아왔다.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2명이 왔고 그 다음엔 5명이 왔다. 나는 매번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절박함이 내 안으로 밀려들어왔고 나는 번번이 손을 내밀고 말았다. 강 아주머니는 그걸 보며 혀를 찼다. 이 아이는 가려내질 못하니 결국 탈이 난다고 아주머니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주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26이 되던 해봄 나를 찾아온 사람은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는 인민복안에 양복을 받쳐 입은 남자였고 낮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혼자 찾아왔으며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즉각 느꼈다. 이 사람은 두려움과 권력이 뒤엉킨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가 매우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그는 가고 나서 쌀 2포대를 문 앞에 두고 갔다. 나는 그 쌀을 받아야 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다. 결국 받았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실수였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온 건 쌀을 받고 나서 열흘 뒤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 밖에 서서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길목을 막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 다가오는 걸 막는 것처럼. 나는 그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챘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이미 아니라는 것을.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안다고. 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며 그 안에는 협박과 부탁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바라봤다. 손이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은 두껍고 넓었으며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는데 그 표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진동을 나는 몸 안쪽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지금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남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 먼저 내 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살폈다. 차가운 것이 들어왔다.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다. 궁전 같은 공간의 냉기였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장면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파편들을 붙잡지 않으려 했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 조각이 이미 내 안에 박혀 있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 손을 뻗고 있다는 것. 나는 눈을 뜨며 남자를 바라봤고 남자의 눈에서 내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그가 읽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방문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한 달에 1번 혹은 2번. 항상 낮에, 항상 조용하게, 항상 아무도 모르게. 남자는 매번 다른 질문을 가져왔다. 어떤 날은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물었고 어떤 날은 주변 특정 인물을 믿어도 되는지를 물었으며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가 돌아갔다.
나는 그가 원하는 걸 주었다. 느끼는 걸 말했다. 하지만 항상 조금씩 덜 말했다. 전부를 주면 내가 사라진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사람이 왔다. 그는 첫 번째 남자와 달리 말이 많았고 웃음이 잦았으며 처음에는 그냥 친분이 있는 지인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내 몸은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경계를 세웠다. 이 사람은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손을 잡기도 전에 이미 알았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했다.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신을 막았다. 강 아주머니가 막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행동을 나는 살아남기 위해 했다. 그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사흘 동안 두통에 시달렸다. 강 아주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 막으면 더 세게 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반동이 고스란히 통증으로 돌아왔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처음엔 쌀 2포대였고 그 다음엔 정기 방문이었으며 이제는 나를 평가하러 온 사람이 등장했다. 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는 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어머니가 누군지, 내가 매일 몇 시에 공장에 출근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세 번째 방문자가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손을 잡아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공허함도 아니고 차가움도 아니었다. 그냥 없었다. 인간의 손에서 그런 걸 느낀 건 처음이었다. 나는 그 공백이 무엇인지 그날 밤 혼자 오래 생각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답을 찾았다. 이 사람은 느끼는 것을 오랫동안 스스로 제거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건 훈련이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이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보이부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간 냉기는 두만강 물보다 차가웠다. 봉투가 도착한 건 아침 7시였다. 공장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고 문 앞에는 인민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내가 받는 순간 몸을 돌려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봉인된 면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인장의 모양을 나는 본 적이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챘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꿈치까지 올라오는데 채 3초가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단 2줄이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청진역 앞 지정 차량으로 탑승할 것. 동행 불가, 소지품 최소화, 목적지는 탑승 후 고지. 그게 전부였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그 2줄이 명령이라는 건 읽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건 초대가 아니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문장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속옷 안에 넣고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를 들으며 컨베이어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손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고 눈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2줄을 계속 해독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탑승 후 고지.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퇴근 후 강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봉투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고
한참 뒤에 딱 한마디를 했다. 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이틀 뒤 나는 청진역 앞에 섰다. 검은 차량이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운전석 외에 뒷좌석에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탑승하는 순간 창문 커튼을 쳤다. 차 안은 새 가죽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고 히터가 과하게 틀어져 있어서 바깥의 냉기와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났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앉아서 차창 너머 사라지는 청진 거리를 마지막처럼 바라봤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다. 6시간 뒤 차가 멈춘 곳은 평양이었다. 건물 앞에서 내렸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표지판도 없었고 주변 건물도 벽으로 막혀 있었다. 안으로 안내된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고 복도 끝 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마주했다. 그는 50대였고 머리가 희끗했으며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그 행동이 어색했다. 북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고 특히 이 공간에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손을 내밀며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아무것도 느끼려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왔다. 압도적인 무게감이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복잡한 것이었는데 가장 가깝게 표현하자면 벼랑 끝에 오래 서 있던 사람의 감각이었다. 이 남자는 누군가의 명을 받아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두 가지가 뒤엉켜 손바닥에서 진동했다. 나는 악수를 끊고 자리에 앉으며 표정을 관리했다. 여기서 느끼는 걸 내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이 알고 있었다. 남자는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 했다. 그분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수직으로 당겨졌다. 나는 그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 나라에서 그분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고 그 고개 끄덕임이 내 삶을 다음 단계로 밀어 넣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 단어는 그전에도 내 주변에 있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온 사람들 이야기, 두만강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소문, 그리고 가끔 밤마다 이웃집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들. 하지만 그 단어가 내 것이 된 적은 없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단어를 내 안에 넣어봤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기 위해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차가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동시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따뜻해졌다. 나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게 희망이었다. 청진이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 풍경은 어두워졌고 나는 눈을 감고 그 희망이라는 감각을 아무도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뒀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꺼내야 할 순간이 올 것이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두 번째 평양은 첫 번째보다 더 갑작스러웠다. 전날 밤 11시에 연락이 왔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차가 도착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차에 탔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청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히터가 켜졌고 차 안은 금방 따뜻해졌지만 나는 그 온기가 전혀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피부는 따뜻했고 속은 얼어 있었다.
그 감각의 분열을 나는 입술을 꽉 물며 견뎠다. 평양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다. 이번엔 다른 건물로 안내됐다. 지난번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다. 복도가 길었고 복도 끝에 또 복도가 있었으며 각 문마다 바깥에 사람이 서 있었다.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 위를 걷는 내 발이 마치 진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내하는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등을 따라가면서 이 건물 안의 공기가 바깥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너무 건조하고 너무 조용했다. 숨을 쉬어도 폐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방은 예상보다 작았다. 크고 위압적인 공간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아담한 크기의 방이었다. 가운데 낮은 탁자가 있었고 탁자 양쪽에 의자가 하나씩 있었다. 나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면서 이 방 안의 감각을 천천히 읽었다. 수십 명의 두려움이 이 의자에 쌓여 있었다. 나보다 앞서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 남긴 공포의 잔향이 의자 표면에 배어 있었고 그것이 내 옷 너머로 스며들어왔다. 문이 열린 건 내가 도착하고 나서 정확히 22분이 지났을 때였다. 들어온 사람은 둘이었다. 한 명은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희끗한 머리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젊고 체격이 컸다. 그런데 내 시선은 그 두 사람 중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두 번째 남자의 손에 들린 것 때문이었다. 그것은 작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무언가 매우 크고 매우 무거운 것이 그 작은 사진 한 장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희끗한 머리 남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달라고. 사진 속 인물은 남자였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표정은 찍힌 순간 웃고 있었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진에 손끝을 갖다 대는 순간 평범하지 않은 것이 밀려들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없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다. 그 차이가 손끝에서 선명하게 느껴졌다. 스스로 사라진 사람은 두려움의 방향이 바깥을 향하고 지워진 사람은 두려움의 방향이 없다. 이 사람은 후자였다. 나는 손을 사진에서 떼며 눈을 감았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를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계산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는 건 이 사람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확인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내보낸다. 감정이든 공포든 의지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잠깐 봤다. 그 시선의 교환 안에 담긴 것을 나는 읽었다. 예상한 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답이 어떤 결과를 확정 짓는다는 것. 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 방 바깥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끝낼 것이라는 걸 느꼈다. 그 무게가 위장을 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면서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남자가 방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청진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눈을 감고 방금 내가 한 일을 다시 생각했다. 나는 사실만 말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이 무엇을 위해 쓰일지 알면서 말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손 안에 납덩이처럼 남았다. 나는 그 무게를 지우려 하지 않았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것을 기억하기로 했다. 이 무게를 잊는 순간 나는 이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 아주머니가 잡혔다. 소식이 들린 건 저녁 8시였다. 이웃집 안악이 숨을 몰아쉬며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았다.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몸이 알고 있었다. 명치 아래에서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그 감각. 나는 그것을 나쁜 소식이 오기 직전에만 느꼈다. 보이부가 아주머니 집으로 들이닥쳤고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는 것이었다. 촛불과 제기용 그릇, 그리고 찾아온 손님 명단까지 전부 압수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명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확대됐다. 아주머니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을 가능성을 나는 0으로 만들 수 없었다. 나는 이웃 안악을 돌려보내고 문을 잠근 뒤 방 안에 혼자 섰다. 어머니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창문으로 바깥 골목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진짜 감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배웠다. 어머니가 들어온 건 밤 9시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다. 전부 다는 아니었다. 평양 방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 아주머니가 잡혔다는 것, 명단이 압수됐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했다.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며 밥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손 위로 힘줄이 솟아올랐다. 어머니가 그 자세를 하는 건 공황 직전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어머니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라고 했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다. 강 아주머니, 첫 방문자, 쌀 2포대, 평양 차량, 사진 속 남자. 이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이부가 알게 되면 나는 단순한 무속 관련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범주의 존재가 됐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새벽 2시에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각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붙었다. 커튼 틈 사이로 골목을 내다봤다. 가로등 아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인민복 차림이었는데 담배를 피우거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다. 우리 집 방향을 향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심장 박동이 귀 안쪽에서 들렸다. 그들이 나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거기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자지 않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3일 안에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5분쯤 지나서 어머니가 눈을 뜨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끄덕임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나는 느꼈다. 평생 살아온 집, 이미 죽고 없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골목 끝 장마당에서 맺은 인연들. 어머니는 그것들 전부를 그 끄덕임 하나로 놓아버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다. 이제 결심이 선 것이었다.
더 이상 머릿속에서 탈출을 굴리는 게 아니었다. 실행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렬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두려움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마비시키는 대신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강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신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인 다음 방향을 정하라고. 창밖의 발소리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사라졌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등을 벽에 기댔다. 눈을 감으니 강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촛불 앞에서 내 손을 처음 잡던 그 얼굴이. 나는 그 얼굴에게 속으로 말했다. 살아서 나갈 거라고. 나가서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약속이 이후 수백 번 죽고 싶어지는 순간들을 버티게 해줬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고 돈만 받고 사라질 수도 있으며 보이부와 내통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 3가지 가능성을 전부 알면서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브로커 접선의 본질이었다. 나는 사흘 동안 청진 장마당 주변을 돌며 귀를 열어뒀다. 직접 묻지 않았다. 장마당에서 직접 묻는 건 자수와 다름없었다. 그냥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흘러다니는 말들을 들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이름이 반복되는지를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한 이름이 2번 들렸다.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다는 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신호였다. 나는 그 이름의 주인이 어디 사는지를 장마당 두부장수 아주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직접 물은 게 아니었다. 그 동네에 아는 사람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3번의 우회를 거쳐 골목 이름을 알아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심부름 간다고 하고 혼자 나갔다. 골목은 청진 외곽 쪽이었다. 도착했을 때 바깥은 완전히 어두웠고 골목 안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서 흘길의 질감을 발바닥으로 읽으며 걸어야 했다. 집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인기척이 느껴졌고 문이 조금 열렸다. 안에서 남자가 나를 봤다. 50대 초반이었고 체격이 컸으며 눈이 작고 깊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순간 눈을 피하면 끝이었다. 남자가 문을 더 열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탁자 하나와 의자 2이 전부였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남자의 손을 한번 봤다. 두꺼운 손이었고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이 손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남자는 내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먼저 말했다. 2명이라고, 여자 2이라고.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돈은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건너편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얼마나 있냐고. 나는 숫자를 말했다. 어머니와 이틀 밤을 새워 계산한 숫자였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팔고 어머니가 10년 넘게 장마당 한쪽 귀퉁이에 묻어뒀던 것까지 합한 숫자였다. 남자는 그 숫자를 듣고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읽으려 했지만 이 남자는 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감정의 표면이 너무 두꺼워서 손을 잡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이 이 직업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루트가 하나 있다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몽골 루트를 탄다고 했다.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날씨와 검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위험 구간이 세 군데 있으며 그중 하나는 반드시 밤에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남자의 눈을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특정 순간 시선이 옆으로 흐른다. 이 남자의 눈은 흐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하는 말은 사실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남자가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 자기 외에 한 명이 더 동행한다고. 같은 루트를 타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계가 세워졌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건 변수가 늘어나는 것이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목숨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는 그건 출발날 안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았다. 일어서며 사흘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골목을 나오며 걸음을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서두르는 뒷모습은 기억에 남는다. 골목 어귀를 돌아 큰 길로 나왔을 때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찬 밤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자 머리가 아찔했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봤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가득한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자의 눈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이 남자를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이 남자를 믿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나는 그 논리의 좁은 통로를 걸으며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 안에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전부 들어 있었다. 출발은 사흘 뒤 새벽 3시로 정해졌다. 남자를 다시 찾아가 그렇게 했다.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모르는 동행자가 있어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고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적어두지 않았다. 적힌 것은 증거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날짜를 말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싸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혼자였다. 어머니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도할 대상도 정해진 게 없었다. 강 아주머니에게 배운 건 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아니라 신이 오는 걸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무릎을 꿇고 촛불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무언가가 오기를, 혹은 아무것도 오지 않기를. 왔다. 이번엔 달랐다. 전에는 손끝에서 시작됐는데 이번엔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됐다. 따뜻한 것이었다. 압도적이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따라갔다. 죽은 사람의 방향이었다. 오래전에 죽은 누군가, 나와 연결된 누군가의 방향이었다. 할머니였다. 내가 6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감각이 그 온기 안에 있었다. 눈물이 났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흘렀다. 뺨 위로 눈물이 타고 내려갔고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그 감각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를 느꼈다. 22살부터 이 능력을 감당했고 권력의 손을 잡았고 죽은 사람을 확인해줬으며 이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전부 말했다.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할머니의 감각을 향해 말했다. 무서웠다고. 지금도 무섭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그 감정이 어디 쓰이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강 아주머니가 잡힌 게 내 탓인 것 같다고. 어머니를 이 길로 끌어들인 것도 내가 한 선택이라고. 그 말들이 입술 위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촛불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감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말이 아니었다. 언어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확신이었다. 살아서 나갈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근거가 없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그 확신을 붙잡았다. 두 손으로 쥐듯이. 이것이 진짜인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일 새벽 3시에 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나에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었다. 자정이 넘어서 촛불이 꺼졌다. 심지가 다 탄 것이었다. 방 안이 완전한 어둠이 됐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감각은 촛불이 꺼지면서 서서히 옅어졌다. 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강 아주머니가 그랬다. 받아들인 다음에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는 그 따뜻한 것이 돌아가는 걸 느끼며 속으로 말했다. 기다리지 말라고. 내가 거기 가면 좋겠지만 빨리 갈 생각은 없다고. 일어서서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서서 그 숨소리를 들었다. 이 숨소리가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다짐했다. 어머니를 살려서 나간다. 그것이 이 탈출의 유일한 조건이었다. 새벽 2시였다. 1시간 뒤 우리는 움직여야 했다. 새벽 3시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쳤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두만강 방면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 한 발짝 뒤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방을 한 번 돌아봤다. 불을 끈 방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봤다. 아버지가 쓰던 탁자, 어머니가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걸어둔 달력, 내가 22살에 처음 신을 봤던 날 앉아있던 바닥 귀퉁이, 그것들에게 눈인사를 했다. 소리 없이.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피해 뒷길로만 움직였다. 어머니는 내 속도에 정확히 맞춰 걸었다.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고 한 번도 앞서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가 나를 믿는다는 표현이라는 걸 알았다. 약속 장소는 청진 외곽 창고 뒤편이었다. 도착하니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남자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 40대 여자 한 명과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선 1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다. 모녀였다. 남자가 짧게 말했다. 5이서 간다고. 나는 그 두 사람을 봤다. 40대 여자의 눈은 나와 비슷했다. 두렵지만 이미 결정된 사람의 눈이었다. 아이의 눈은 달랐다. 아직 이게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눈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잠깐 시선을 멈췄다.
이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는 몸으로 느꼈다.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순서는 남자, 40대 여자, 아이, 나, 어머니 순이었다. 남자는 손전등을 갖고 있었지만 켜지 않았다. 길이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앞사람의 등을 보고 움직였다. 발밑에 흙이 얼어 있어서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다. 나는 걸음마다 발 앞쪽으로 무게를 분산시키며 소리를 줄이려 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남자가 갑자기 멈췄다. 모두 연쇄적으로 멈췄다. 나는 앞을 봤다. 남자가 손을 수평으로 들어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즉각 몸을 낮췄고 어머니도 그랬다. 흙바닥이 차가웠다. 아직 얼음기가 남아있는 흙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냉기가 팔목까지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2개의 불빛이 길 위를 좌우로 쓸고 있었다. 순찰이었다. 심장이 귀 안에서 뛰었다. 아이 쪽을 봤다. 아이는 40대 여자 옆에 바짝 붙어 얼굴을 땅에 묻고 있었다. 작게 떨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아이에게 손을 뻗어 발목을 가볍게 한번 쥐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었다. 나 여기 있다는 뜻이었다. 아이의 떨림이 잠깐 멎었다. 우리는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흙바닥의 냉기가 배와 가슴으로 올라오는 동안 불빛은 천천히 우리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자가 몸을 조금 더 낮추며 오른쪽 숲을 쪽으로 기어갔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방향을 따랐다. 숲을 안으로 들어가니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소리 없이 참았다. 숲을 사이로 불빛이 더 가까이 보였다. 이제 목소리도 들렸다. 2명이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이 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색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순찰 중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생사의 차이였다. 불빛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나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20초였다. 체감으로는 20분이었다. 불빛이 숲을 가장자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그 빛이 내 손등 위를 넘어가는 걸 느꼈다. 빛이 사라지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다. 남자가 일어서며 신호를 보냈다. 이동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얼어 있었다. 강이 보이는 순간 몸이 굳었다. 두만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좁았고 그 좁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저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나라라는 사실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져서 이것이 정말로 탈출의 경계선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강폭은 구간에 따라 달랐는데 남자가 고른 지점은 비교적 좁은 편이었고 수심도 낮다고 했다. 하지만 봄 초입이라 상류에서 녹아내려온 눈물이 섞여 수온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강가 갈대밭에 몸을 낮추며 맞은편 강둑을 바라봤다.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 쪽이었다. 2개의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중국 공안의 야간 순찰이었다. 남자는 그 불빛이 지나가고 다음 순찰까지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 정확히 25분이라고 했다. 그 25분 안에 5명이 강을 건너고 맞은편 갈대밭에 몸을 숨겨야 했다. 나는 그 계산을 머릿속으로 다시 했다. 5명, 25분, 수온이 낮은 강.
어머니가 변수였다. 어머니는 건강했지만 차가운 물에 오래 있으면 다리에 경련이 올 수 있었다. 남자가 우리를 갈대밭 안으로 더 깊이 이끌었다. 갈대가 뺨을 스칠 때마다 마른 식물 특유의 냄새가 났다. 흙과 강물이 섞인 냄새였고 그 아래에 썩은 잎사귀 냄새가 깔려 있었다. 발밑은 물기를 머금은 흙이었는데 밟을 때마다 발이 조금씩 잠겼다. 나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은 채 걸었다. 남자가 갈대 사이에서 멈추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새벽 4시 40분이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4분이 지나 있었다. 남자가 입술만 움직이며 말했다. 21분 남았다고. 나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40대 여자는 딸아이의 등 뒤에서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떨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됐다. 공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떨림이 멈추고 멍해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을 맞췄다. 아이가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도 여기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나는 그 힘의 방향을 읽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 차이가 손바닥 안에서 선명했다. 나는 어머니 손 위에 내 손을 한 번 더 겹쳤다가 놓았다. 서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서 필요한 말은 이미 다 된 셈이었다. 남자가 다시 시계를 봤다. 5분 전이었다. 그는 신발을 벗어 목에 걸기 시작했다. 나머지도 그 동작을 따랐다. 나는 신발끈을 풀며 발밑 흙의 냉기를 양말 바닥으로 느꼈다. 맨발로 그 흙을 밟는 건 싫었지만 강을 건너며 신발이 물에 젖으면 이후 이동이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허리춤에 묶어둔 끈을 꺼냈다. 5명이 서로 손목에 그 끈을 연결하자고 했다. 누군가 미끄러지거나 경련이 와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나는 어머니와 내 손목을 묶으며 끈의 팽팽함을 확인했다. 순서가 정해졌다. 남자가 맨 앞, 그 다음 어머니, 나 40대 여자, 아이 순이었다. 나는 그 순서가 마음에 걸렸다. 아이가 맨 뒤라는 게 걱정됐다. 맨 뒤는 강 중간에서 무너지면 가장 오래 물속에 있게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남자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앞에서 당기는 힘이 뒤로 전달될 때 아이처럼 가벼운 체중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며 강을 다시 바라봤다. 맞은편 갈대밭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물이 발에 닿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차가움이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뼈 안쪽까지 파고드는 종류의 냉기였고 그것이 다리를 굳게 만들기 전에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손목에 연결된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게 느껴졌고 나는 그 당김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수위가 허리까지 올라왔다. 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며 배를 감쌌다. 그 순간 뒤에서 끈이 갑자기 세게 당겨졌다. 끈이 당겨지는 방향은 뒤였고 나는 몸을 돌렸다. 아이가 강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경련이었다. 차가운 물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가 통제를 잃은 것이었다. 아이의 입이 수면 바로 위에 있었고 40대 여자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자신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즉각 몸을 돌려 아이 쪽으로 2걸음 내딛었다. 강물이 허리에서 가슴팍까지 차올랐고 그 냉기가
폐를 조이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흉곽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앞에서 남자가 멈췄다는 걸 끈의 느슨해짐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뒤로 오지 않았다. 오면 안 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남자가 강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동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다음 순찰 전에 건너야 하는 25분 안에 우리를 가둬버릴 수 있었다. 나는 아이의 팔을 잡고 위로 들어올리려 했다. 아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물에 젖은 옷의 무게와 경련으로 굳어버린 근육이 더해져 내 팔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당했다. 나는 이를 물고 버텼다. 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손목끈을 고정해줬다. 어머니가 내 허리 뒤쪽을 두 손으로 눌러줬고 그 압력이 나를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잡아줬다. 나는 그 지지를 느끼며 아이를 더 세게 끌어올렸다. 아이가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자 40대 여자가 반대편에서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쳤다. 셋이서 아이를 수면 위로 유지하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발밑 강바닥이 고르지 않았다. 납작한 돌이 깔린 구간이 있었고 깊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도 있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음 발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강 중간 지점을 지나며 나는 시간을 생각했다. 이미 예상보다 3분이 더 걸리고 있었다. 남자가 정한 25분 안에 건너려면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야 했다. 하지만 아이를 붙잡고 속도를 높이는 건 다른 사람의 균형을 위협했다. 나는 그 계산을 하면서 발을 움직였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움직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아이의 경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강 중간을 넘어 맞은편에 가까워질수록 수위가 낮아졌고 아이의 발이 강바닥에 닿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버티는 힘이 돌아왔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걸음을 빠르게 했다. 수위가 허리 아래로 내려오자 이동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다.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맞은편 강가 갈대밭에 발이 닿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차가운 물에 오래 잠겨있던 다리가 무태 닿으니 오히려 더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갈대를 붙잡으며 몸을 세웠다. 어머니가 바로 뒤에서 올라왔고 40대 여자와 아이가 그 뒤를 따랐다. 남자는 이미 갈대밭 안쪽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모두가 무태 오른 것을 확인하고 남자에게로 움직였다. 갈대밭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남자가 몸을 낮추며 엎드리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흙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흙은 북쪽 강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냉기는 똑같았다. 젖은 옷이 흙에 닿으며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를 내 쪽으로 당겨 붙였다. 두 몸의 열기를 나눠야 했다. 아이는 40대 여자가 꼭 껴안고 있었다. 남자는 손목 시계를 보며 입술만 움직였다. 4분, 다음 순찰까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만강 이쪽에 누운 내 몸이 이제 중국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강을 건넜다. 북한을 건넜다. 그 사실이 기쁨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다음 위험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감각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체온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멀리서 무언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이었다. 2명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갈대밭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5명이 동시에 숨을 참는 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밀도가 달라졌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고 강물 소리도 들렸지만
그 모든 것이 배경으로 밀려나고 발소리만 전면에 남았다. 두 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걷고 있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그것이 더 불안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주변을 덜 본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더 꼼꼼히 본다. 나는 얼굴을 흙에 완전히 붙인 채 눈만 옆으로 돌렸다. 남자 쪽을 봤다.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을 쫙 폈다가 천천히 오므렸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나는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흙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축축한 부식토 냄새와 강물 냄새가 섞인 것이었다. 얼굴 바로 아래 흙 위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는 그 벌레가 나를 피해 방향을 트는 걸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아주 얕게 폐 윗부분만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호흡했다. 발소리가 최대치로 가까워진 것은 그로부터 30초 뒤였다. 불빛이 갈대 위쪽을 스쳤다. 갈대줄기 사이로 빛이 내려오는 게 보였다. 내 손등 위로 그 빛이 지나갔다.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과하게 뛰고 있었는데 그 진동이 흙바닥을 타고 바깥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짧게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중국어였다. 나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결을 들었다. 피로한 목소리였다. 밤 순찰에 끝 무렵에 나오는 특유의 건조한 피로감이 그 목소리에 있었다. 한 명이 잠깐 멈추는 게 발소리로 느껴졌다. 멈춤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갈대밭 쪽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걸음을 고르는 것인지. 나는 그 멈춤이 지속되는 동안 숨을 완전히 멈췄다. 폐가 조여드는 감각이 왔다. 옆에서 어머니의 손이 내 팔뚝을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꽉 쥐었다. 나는 그 손의 힘을 느끼며 버텼다. 불빛이 갈대밭을 한 번 더 훑었다. 이번에는 더 낮은 각도였다. 빛이 갈대 밑동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멀어지는 방향이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20초를 더 썼다.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을 때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렸다. 남자는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1분이 더 지난 뒤에야 손을 움직였다. 이동이었다. 나는 그 1분의 기다림이 남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다. 발소리가 사라진 직후 움직이는 건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었다. 갈대밭을 나와 낮은 언덕을 올랐다. 언덕 너머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남자가 미리 알고 있는 장소였다. 창문에 불빛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멘트 바닥에 낡은 담요 몇 장이 쌓여 있었다. 남자는 모두에게 담요를 하나씩 나눠줬다. 나는 어머니와 담요 하나를 나눠 덮으며 어머니의 체온을 확인했다. 차가웠다. 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떨린다는 건 몸이 아직 체온을 올리려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괜찮았다.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고 알았다. 40대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았고 아이는 그 품 안에서 한참 흔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이 울음은 달래야 할 게 아니었다. 견뎌야 할 것들을 몸이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었다. 방해하면 안 됐다. 남자가 내일 새벽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음 목적지는 중국 국경 도시 근처 조선족 마을이었다. 거기서 이틀을 묵고 연락이 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고 했다. 연락 방법은 남자만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우리의 생사를 완전히 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믿는 게 아니라 맡긴 것이었다.
그 차이를 나는 강을 건너면서 이미 정리했다. 이제 의심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엔진 소리가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고 나는 담요를 걷으며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이미 창가에 붙어 있었다. 그는 유리 너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자기 사람이라고 했다. 다음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 미리 나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바로 긴장을 풀지 않았다. 예정이 없던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나타난다는 것이 꼭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걸 몸이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40대 중반이었고 체격은 보통이었으며 조선족 억양의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브로커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눴고 우리 쪽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봤다. 손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오래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던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의 이유였다. 브로커 남자가 우리에게 이동하라고 했다. 차에 타야 한다고. 나는 어머니를 일으키며 새로 온 남자를 다시 봤다. 그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동작이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화면을 보는 각도가 우리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틀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는 동작이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 속에 넣어두고 차에 올랐다. 차는 낡은 봉고 트럭이었다. 짐칸 안에 합판으로 만든 낮은 이중 바닥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누웠다. 공간은 한 사람이 옆으로 누우면 꼭 맞는 크기였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한 뼘 남짓이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그 옆에 들어갔다. 합판 뚜껑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이 됐다. 차 엔진 소리가 시작됐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합판 틈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른 아침의 냉기와 디젤 냄새가 섞인 것이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남자의 손을 계속 생각했다. 무릎을 두드리던 그 동작, 휴대전화 화면을 숨기던 각도, 작은 신호들이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 여정에서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는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버리지는 않았다. 차가 1시간쯤 달렸을 때 속도가 줄어들더니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합판 안에서 몸이 울컹거렸고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쥐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조선족 마을에 도착한 건 아침 7시가 지나서였다. 차에서 내리니 낡은 기와집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한국어 간판이 군데군데 보였고 김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낯선 나라에서 맡는 익숙한 냄새가 주는 착각이었다. 안내된 집은 단층 기와집이었고 안에는 60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안방으로 이끌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필요한 것만 행동으로 했다.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마른 옷을 내왔으며 밥상을 차렸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새로운 남자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우리를 이 집까지 데려다주고 브로커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나갔다. 나가는 길에 한번 뒤를 돌아봤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집 구조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이었다. 출구가 어디인지, 창문이 어느 방향인지를 파악하는 눈이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브로커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브로커는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눈을 피했다. 그 눈피함이 내 위장을 뒤집었다. 브로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러 번 함께 일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머니 귀에 대고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짐은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라고. 어머니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을 감으려 했는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골목에 누군가 서 있었다. 골목의 남자는 10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 있는 위치가 우리 집 대문과 골목 어귀 사이, 정확히 빠져나가는 경로를 막는 자리였다. 나는 커튼을 아주 조금만 열어둔 채 그 사람을 관찰했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였는데 그 자세가 추위를 피하려는 것인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자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브로커를 깨웠다. 브로커는 내가 어깨를 흔들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자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나는 창문을 가리켰다. 브로커는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창 쪽을 봤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갔다. 당황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예상한 시간에 나타났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됐다. 배신이었다. 브로커가 배신한 게 아닐 수도 있었다. 낮에 온 그 남자가 우리를 팔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브로커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범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브로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섞는 순간 시간을 잃는다. 대신 어머니를 깨우러 갔다. 어머니는 내 손이 닿자마자 눈을 떴다. 나는 손가락으로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대 여자와 아이도 깨웠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깨우는 순간 소리를 낼 것 같아 40대 여자에게 먼저 신호를 보냈다. 40대 여자가 아이 입 위에 손을 살짝 올리며 깨웠다. 아이는 눈을 뜨며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려다가 어머니 손을 느끼고 멈췄다. 그 아이가 그 순간 어떤 감각으로 소리를 참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뒷문이 있다는 걸 나는 낮에 집 구조를 살펴보면서 확인해뒀다. 부엌 옆 작은 문이었다. 바깥은 밭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새벽 2시의 바깥은 골목보다 훨씬 어두웠다.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한 명씩 빠져나갔다. 밭을 가로질러 낮은 담을 넘었다. 어머니가 담을 넘을 때 내가 등을 밀었고 40대 여자가 반대편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소리 없이 넘어갔다. 아이는 담 높이가 자신과 비슷했는데도 군더더기 없이 넘었다. 이 아이는 두만강을 건넌 이후 달라져 있었다. 담 너머는 다른 골목이었다. 브로커는 따라오지 않았다. 뒷문까지는 왔지만 담을 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머릿속에 저장해둔 것들을 꺼냈다. 브로커가 말해줬던 다음 루트, 몽골 방향으로 가려면 어느 도시를 거쳐야 하는지,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가능한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들을 조각조각 꿰어 맞추며 발을 움직였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한 번 들렸고 나는 방향을 틀었다. 개가 반응한다는 건 그 방향에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개 소리가 난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5명이 소리 없이 어둠 속을 걸었다. 그 침묵이 하나의 언어였다. 살아야 한다는 것, 멈추지 않겠다는 것, 서로를 두고 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 침묵 안에 전부 들어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서 작은 빛이 보였다. 민가였다. 나는 잠깐 멈추며 그 불빛을 바라봤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지나쳐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30초가 걸렸다. 이 마을 안에서 날이 밝으면 우리는 너무 눈에 띄었다. 조선족 마을이라 해도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은 보장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어머니 쪽을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준 것은 70대 노인이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었다. 방 안은 낡았지만 정돈돼 있었고 벽에는 한자와 한글이 섞인 달력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다. 5명이 들어오자 문을 닫고 잠갔다. 커튼을 쳤다. 그 일련의 동작이 처음 해보는 게 아닌 사람의 동작이었다. 이 노인은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겪어봤다는 걸 나는 그 손놀림에서 읽었다. 노인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했다. 물이 끓는 동안 노인은 방 한쪽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다. 선이 굵고 글씨가 작았으며 군데군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 지도를 바닥에 펼치며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도를 봤다. 중국 북쪽 경계와 몽골 방향이 그려져 있었고 빨간 표시는 검문소와 위험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몽골 국경까지 가는 데는 크게 3구간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구간은 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가장 길지만 검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두 번째 구간은 사막 가장자리를 걸어야 하며 낮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 번째 구간이 문제였다. 몽골 국경 철조망 구간이었다. 철조망 사이 틈새가 있기는 하지만 몽골 쪽 국경수비대가 야간에 이동하는 편이고 발각되면 중국으로 넘겨지는 게 아니라 몽골 현지에서 억류된다고 했다. 노인의 손가락이 지도 위 한 지점을 짚었다. 여기서 철조망을 넘으면 몽골 초소까지 약 10km라고 했다. 그 10km를 걸어서 초소에 자수하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막 기온이 낮에는 4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동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열사병이나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고 했다. 노인은 그 말을 감정 없이 했다. 과장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 사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지도 위 그 지점을 손끝으로 짚었다. 종이의 질감이 오래된 것이었다. 손에서 땀이 나고 있었다. 이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걸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나 살아서 그 10km를 걸었는지를 나는 생각했다. 노인은 우리가 6명이냐고 물었다. 나는 5이라고 했다. 노인은 잠깐 뭔가를 계산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이가 있다고 했다. 물어본 게 아니라 확인한 것이었다. 아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막 구간에서 아이가 힘들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것이 타이밍을 망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 쪽을 봤다. 아이는 담요를 두르고 무릎을 껴안은 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명을 듣고 있다는 걸 눈에서 알 수 있었다. 모른 척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그 눈을 보며 두만강 한가운데서
경련이 온 채로 입술이 수면에 닿을 때까지도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을 눈뜨고 듣고 있었다. 노인이 우리에게 이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틀 안에 다음 이동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연락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려다 노인이 손을 들어 막는 걸 봤다. 노인은 감사 인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태도 안에 담긴 것을 느꼈다. 이 노인은 오래전에 이미 무언가를 잃었고 그 이후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잃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게는 손끝으로 들어왔다.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이 앞에 놓였다. 노인이 따라준 것이었다. 나는 그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다. 이틀이었다. 이틀 안에 몽골로 가는 경로의 첫 번째 구간으로 진입해야 했다. 나는 그 이틀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며 물 한 모금을 더 넘겼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방향이 달랐다. 어머니가 무너진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노인의 집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음 이동수단이 연결된 날 저녁, 우리는 낡은 화물차 짐칸에 실려 내몽골 경계에 가까운 마을로 이동했다. 거기서 하룻밤을 더 자고 다음 날 새벽 사막 구간에 진입할 예정이었다. 마을은 작았고 우리를 받아준 곳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다. 바닥에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천장이 낮았으며 바깥의 바람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매트 위에 앉아서 내일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반복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처음엔 잠든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잠든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는 매트 위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꼬리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흘렀다. 입술을 꽉 물고 있었고 턱이 조금 떨렸다. 오래 참고 있던 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어머니는 내가 옆에 온 걸 느끼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집었다. 손이 차가웠고 손가락 마디가 평소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졌다. 강을 건넌 이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한 순찰이 갈대밭을 스칠 때도, 배신을 직감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올 때도, 화물차 짐칸에서 2시간을 버틸 때도 어머니는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왔다. 그 조용함이 강함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알았다. 어머니는 강한 게 아니라 참고 있었던 것이었다. 손을 잡은 채로 기다렸다. 어머니의 눈물이 멈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 손의 감각을 읽었다. 떠나온 것들이 거기 있었다. 아버지가 죽고 혼자 지켜온 집, 20년 넘게 드나든 장마당 골목, 옆집 담장 너머로 나눴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손바닥 안에 아직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끊고 왔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잘라낸 자리가 아물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를 봤다. 나는 어머니의 눈이 나를 보는 각도에서 뭔가를 읽었다. 미안함이었다. 어머니는 지금 내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무너져서 미안한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더 힘들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미안함이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로 하면 어머니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는 맞다고 할 것이고 그 왕복이 지금 이 밤에 필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손짓 안에 내가 하려던 말을 전부 넣었다. 어머니가 괜찮다는 듯이 손을 한번 움직였다. 내 손을 쥐는 것이었다. 서로의 손이 서로를 쥐는 상태가 한동안 지속됐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세졌다. 사막 방향에서 오는 바람이었다. 건조하고 모래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는데 그 냄새가 창고 벽 틈으로 스며들어 공기 중에 퍼졌다. 내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의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내일 이후를 생각했다. 사막 구간은 노인이 설명한 대로 낮에 이동이 불가능했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구간에서 5명이 걷는 건 탈수와 열사병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출발해 동이 트기 전에 철조망 근처까지 도달해야 했다. 그 시간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이었다.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했다. 물은 한 사람당 2리터로 제한됐다.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무게가 속도를 줄이고 속도가 줄면 8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 계산이 이미 살벌했다. 아이가 자고 있는 쪽을 봤다. 40대 여자가 아이를 등 뒤로 끌어안고 함께 누워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얼굴이 편안했다. 자는 얼굴은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16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는 얼굴은 13살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이 아이가 내일 6시간에서 8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위를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지금 느끼는 게 내일을 더 잘 걷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은 감았다. 몸을 쉬게 해야 했다. 머리가 쉬지 않더라도 근육은 쉬어야 내일을 걸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아직 내 손 안에 있었다. 그 온기가 천천히 커지는 것이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잠들었다는 걸 손에 힘이 빠지는 것으로 알았다. 나는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붙였다. 천장이 낮아서 숨을 크게 쉬면 닿을 것 같았다. 바람 소리가 잦아드나 싶더니 다시 새졌다. 해가 지고 1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출발했다. 출발 직전 한 사람당 물 2병씩을 나눠 받았다. 2리터였다. 나는 그 병을 손에 쥐며 무게를 재봤다.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는데 그 가벼움이 안심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왔다. 이게 전부라는 뜻이었다. 앞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이 2리터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다. 안내인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노인이 연결해준 사람이었고 몽골 루트를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출발 전에 우리에게 딱 2가지를 주의시켰다. 혼자 뒤처지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지 말 것. 사막은 처음 한 시간이 가장 수월했다. 기온이 낮에 비해 확연히 내려와 있었고 바람도 어느 정도 불었다. 발밑은 딱딱하게 굳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땅이었고 걸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소리와 우리 발소리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쫓기지 않는다는 것, 당장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몸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다. 나는 그 풀림을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막지 않았다. 긴장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8시간을 버틸 수 없었다. 2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갔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막 바닥에서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발바닥을 통해 그 열기가 전달됐다. 신발 바닥이 얇았기 때문에
그 온기가 발뒤꿈치까지 느껴졌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 등과 목 뒤, 이마 순서로 땀이 흘렀다. 나는 물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안이 너무 건조해서 한 모금을 마셨다. 아껴 마시는 물이 충분히 마시는 물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체감했다. 어머니가 걸음이 처지기 시작한 건 2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나는 어머니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걸 바로 알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시를 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걸음의 간격이 짧아지고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붙어 팔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고 나는 어머니의 무게 일부를 받으며 속도를 맞췄다. 안내인이 앞에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졌다. 안내인이 멈췄다. 그는 우리 쪽으로 왔다. 어머니를 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알았다. 전체 이동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안내인이 어머니 물병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병을 내밀었다. 아직 절반이 넘게 남아 있었다. 아껴 마시다가 탈수가 온 것이었다. 안내인은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더 마시라고 했다. 아끼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탈수가 오면 속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어머니가 물을 마셨다. 나도 내 병을 열어 충분히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온도가 미지근했다. 사막 열기에 데워진 물이었다. 차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걸음이 조금 회복됐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간격이 정상에 가까워졌다. 나는 어머니 팔을 놓지 않고 안내인 쪽으로 속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안내인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정지 신호였다. 나는 즉각 멈추며 어머니를 끌어세웠다. 안내인은 앞쪽 어둠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방향을 봤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저 멀리 낮게 깔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불빛은 아니었다. 먼지였다. 모래먼지가 낮게 이동하는 것이었다.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차량이었다. 불을 끄고 이동하는 차량이었다. 사막에서 숨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사방이 평탄한 지형이었다. 낮은 관목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사람 하나를 가릴 크기가 아니었고 모래 언덕도 이 구간에는 없었다. 안내인이 즉각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어머니를 끌어 바닥에 눕혔고 내 몸을 어머니 옆에 붙여 납작하게 만들었다. 사막 바닥의 열기가 배에 닿았다. 낮 동안 태양이 달군 모래의 온기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서 엎드리는 순간 등과 배가 동시에 열기에 감쌌다. 나는 그 열기를 느끼며 고개를 들어 차량 방향을 봤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방향이 문제였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우리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 이동 경로가 조금씩 우리 쪽으로 꺾이고 있었다. 직진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방향을 트는 것이었다. 안내인이 우리 쪽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봤다. 아이는 40대 여자 옆에 납작하게 붙어 얼굴을 모래에 묻고 있었다. 모래가 코와 입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차량이 계속 우리 방향으로 좁혀오고 있었다. 안내인이 옆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기어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일어서면 실루엣이 보이니까
배를 바닥에 붙인 채로 옆으로 비켜야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팔꿈치와 무릎만 써서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모래가 팔꿈치 아래에서 밀리며 소리를 냈다. 생각보다 소리가 컸다. 나는 속도를 줄이며 더 천천히 움직였다. 팔꿈치가 뜨거운 모래에 쓸리는 게 느껴졌다. 얇은 옷 너머로 마찰열이 전달됐다. 5분이 걸려 10m를 이동했다. 10m가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를 그때 알았다. 차량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먼지 구름의 크기가 처음보다 커졌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동을 멈추고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 앞의 모래가 움직였다. 모래 냄새가 코 안 가득 찼다. 건조하고 미네랄 냄새 같은 것이 섞인 냄새였다. 차량이 멈췄다. 그 정지가 가장 무서웠다. 이동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동하는 차량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멈춘 차량은 뭔가를 보거나 느꼈다는 것이었다. 나는 호흡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폐 윗부분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으로 버텼다. 어머니 손에서 힘이 세졌다.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향이 달랐다.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이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확인했다. 먼지 구름이 우리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2분을 더 썼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먼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안내인이 일어서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어머니의 다리도 불안정했다. 아이는 일어서다가 한번 무릎이 꺾였고 40대 여자가 잡아줬다. 5명 모두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안내인은 그 시간을 줬다. 30초 정도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시 걸었다. 앞에 철조망까지 남은 거리가 아직 절반이었다. 물병이 가벼워지고 있었고 발바닥이 뜨거웠으며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앞만 보며 걸었다. 어머니는 내 팔을 잡고 걸었다. 아이는 혼자 걸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5명이 한 줄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내가 나를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잠깐 느껴졌다. 아주 작은 5점이 아주 넓은 어둠 속을 움직이는 장면이었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다. 철조망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멈췄다. 사막을 6시간 넘게 걸어온 다리가 철조망 앞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모이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다. 철조망은 2겹이었다. 바깥쪽 철조망과 안쪽 철조망 사이의 간격이 2발짝 정도였고 그 사이 공간은 짧게 깎인 풀이 깔려 있었다. 안내인은 이미 이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깥쪽 철조망의 특정 구간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 구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이었는데 철사가 조금 느슨하게 쳐져 있었다. 누군가 이전에 다녀간 흔적이었다. 안내인이 준비해온 두꺼운 천 조각을 꺼냈다. 철사 위에 천을 덮어 손이 찢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철사 2줄을 위아래로 벌리며 공간을 만들었다. 한 사람이 옆으로 몸을 기울여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다. 몸이 가장 작은 아이가 먼저 통과했다. 아이는 안내인이 벌려주는 철사 사이로 몸을 옆으로 기울여 빠져나갔고 2겹 사이 공간에 섰다. 40대 여자가 그 다음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반대편에서 팔을 잡아당기며 통과시켰다. 철사가 어머니 등에 스치는 소리가 났지만 찢기지는 않았다. 내가 통과할 차례였다. 안내인이 철사를 벌려주는 동안 나는 몸을 옆으로 틀어 천천히 통과했다. 철사 끝에 가시가 옷소매를 스쳤고 팔뚝에 가는 선이 그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따가웠지만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두 겹 사이 공간에 서서 돌아보니 안내인이 자신도 통과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천 조각을 다시 정리했다.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안쪽 철조망은 바깥쪽보다 기둥 간격이 넓었고 같은 방식으로 통과하는데 더 쉬웠다. 몽골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을 나는 감각으로 기억한다. 발밑에 흙이 달랐다. 중국 쪽 사막과 성질이 조금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건조했다. 그 질감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다.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고요해지는 감각이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몽골 초소까지 10km가 남아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하면 노출 위험이 높아졌다. 고요함과 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상태였다. 안내인이 방향을 가리켰다. 초소 방향이었다. 그는 이 지점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걸어야 했다. 초소에 도착하면 한국인이라고 탈북자라고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도망치려 하거나 숨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몽골 수비대는 자수하는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며 안내인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혼자라는 것이 동시에 정리됐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내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철조망 쪽으로 몸을 돌렸다. 5명이 남았다. 어머니가 내 옆에 섰다. 40대 여자와 아이가 그 옆에 섰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봤다. 말이 없었다.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다. 각자의 얼굴에 같은 것이 있었다. 지쳐 있었고 두려웠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눈 안에 있었다. 나는 앞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10km가 시작됐다. 걷기 시작하자 몸이 지쳐 있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6시간 넘게 사막을 걸어온 다리가 이제 한계를 말하기 시작했다. 무릎 아래가 무거웠고 발바닥에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물은 이미 거의 다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에 가능한 한만이 이동해야 했다. 밝아진 뒤에 걷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 훨씬 안전했다. 나는 어머니 팔을 잡고 속도를 냈다. 하늘이 서서히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그 색이 바뀌는 속도와 우리가 걷는 속도를 머릿속에서 비교했다. 아직 어두운 편이었지만 1시간 안에 완전히 밝아질 것이었다. 나는 걸음을 더 빠르게 했다. 어머니가 따라왔다. 아이도 따라왔다. 5명이 어둠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며 몽골의 땅을 걸었다. 저 멀리 지평선 위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초소라는 걸 알았다. 그 불빛을 향해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초소까지의 마지막 500m가 가장 길었다. 불빛이 보였음에도 그것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걷고 있는 건지 제자리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마다 발바닥에 집중했다. 땅이 뒤로 밀리는 감각에 집중하면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말없이 걷고 있었고 아이는 40대 여자 손을 잡고 있었다. 5명 모두 마지막 에너지를 이 500m에 쏟고 있었다. 초소 앞에 섰을 때 제복을 입은 군인이 나왔다.
나는 두 손을 천천히 들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무기가 없다는 의미였다. 군인이 멈추며 무언가를 말했다. 몽골어였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의 결을 들었다. 위협이 아니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준비해둔 단어를 꺼냈다. 코리아, 노스코리아, 디펙터. 그 세 단어가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반복해서 외워둔 전부였다. 군인의 눈이 달라졌다. 그는 뒤를 향해 무언가를 소리쳤고 초소 안에서 다른 군인이 나왔다. 우리는 초소 안으로 안내됐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것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참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되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노인이 말해줬었다. 억류기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초소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됐고 거기서 사흘을 보냈다. 신문이 있었다. 통역이 들어왔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했다. 평양 방문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건 한국 땅에 가서 해야 할 이야기라는 걸 알았다. 이틀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짧게 한 번만.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어머니 등에 손을 얹었다. 40대 여자와 아이도 함께 있었다. 우리 넷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바라봤다. 대사관 직원은 한국어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이 귀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국어였다. 수고하셨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한 박자 늦게 받았다. 태국을 경유한 것은 절차상의 이유였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방법이 없었고 태국 방콕을 거쳐 입국하는 것이 당시의 방식이었다. 태국에서 며칠을 더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거의 잠만 잤다. 몸이 그동안 빚진 잠을 한꺼번에 갚으려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강물 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흰 천장이 있었다. 그 반복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머니는 내가 자는 동안 옆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는 손을 잡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후 3시였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을 나는 발바닥으로 느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녹색이 많았다. 청진의 여름보다 더 짙은 녹색이었다. 나는 그 색을 보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꿈이 아니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공항의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소독약 냄새, 커피 냄새, 사람들의 냄새가 섞인 것이었다. 북한에서 맡은 적 없는 냄새의 조합이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멈추지 않고 걸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잡았다. 나는 어머니 손의 온기를 느끼며 공항 천장을 바라봤다. 높은 천장이었다. 청진의 집 천장을 생각했다. 낮고 오래된 그 천장을. 그리고 탈출 전날 밤 촛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감각을 느끼던 그 순간을. 살아서 나간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나는 그 높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서 확인했다. 강 아주머니에게 하지 못한 인사를 그 자리에서 대신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은 흰색이었다. 벽도 흰색, 침대 시트도 흰색,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흰색에 가까웠다. 나는 그 흰색 방에 앉아서 한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 창문 너머에 순찰이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랐다. 몸은 아직 북한에 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깨가 올라갔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참았다. 그것이 서서히 바뀌는데 몇 달이 걸렸다.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길었고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한국 사회 구조를 배웠고 은행 사용 방법을 배웠으며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빠르게 익혔다. 오히려 내가 더 느렸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보다 청진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강 아주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도망친 것을 발견한 보이부가 어떤 사람들을 건드렸는지, 그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다. 40대 여자와 아이는 다른 절차를 밟았다. 하나원 과정이 끝난 뒤 연락이 됐다. 아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두만강 한가운데서 경련이 오던 그 아이가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감격스러웠다. 40대 여자는 경기도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말이 많지 않은 연락이었다. 안녕하냐, 어머니는 잘 계시냐,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 짧은 연락이 두만강물 안에서 서로의 손목에 묶었던 끈만큼 단단하게 느껴졌다. 정착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신을 다시 느꼈다. 서울에서였다.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그 능력을 쓰지 않으려 했었다. 한국에서 그것은 더 이상 생존 도구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북한에서처럼 권력에 복무하는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날 옆자리 사람에게서 들어온 것은 내가 거부하기 전에 이미 왔다. 아주 깊은 외로움이었다. 나는 그것을 느끼며 그 사람 쪽을 봤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 감각을 더 이상 막지 않기로 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온 것은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생존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했다. 강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이 뒤늦게 다른 의미로 열렸다. 받아들이고 돌려보내는 것. 막으려 하면 더 세게 밀고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청진을 그리워하는 것,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깊이 박혔다. 그냥 받아들이고 나서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수원에서 산다. 작은 방이지만 창이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든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방에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장마당 대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공원을 걷는다.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가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준다. 청진에서 먹던 것들과 다른 재료로 만든 같은 맛이다. 그 맛이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상하게 눈을 뜨겁게 만든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때로 믿기지 않는다. 두만강 물 안에서 끈으로 손목을 묶고 건넜던 밤이 있었고 사막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차량 불빛이 지나가길 기다렸던 밤이 있었으며 철조망 사이로 몸을 비틀어 넘던 새벽이 있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아니다. 그 기억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있고 40대 여자와 아이가 있고 이름도 모르는 안내인들이 있고 우리에게 이틀을 내준 조선족 노인이 있다. 그리고 강 아주머니가 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분이 내 손을 처음 잡던 날 말했던 것, 이 아이한테 뭔가 붙었다는 그 말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이 붙었다는 게 재앙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받아들이고 버티고 살아서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의 용도였다.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살아서.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건너서 온 것인지를 나는 잊지 않으려 한다. 두만강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던 순간을, 사막에서 불 꺼진 차량이 우리 방향으로 방향을 틀던 순간을, 철조망 가시에 팔뚝이 스치던 그 새벽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커피 한 잔 안에 들어있다. 북한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꾼다는 것조차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강 아주머니처럼 금지된 것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 두만강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겪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살아온 것을 말할 수 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에 가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